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가진 측은지심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죄책감 하나 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예전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적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건물을 팔고 또 다른 건물을 지으셨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아빠 월급보다 많아지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저는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성격도 원만해서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크게 상처받는 일 없이 자랐죠. 친구들하고 다툼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방 화해했어요. 그래서인지 애들도 저를 많이 따랐고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알아서 하고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즐겁게 지냈는데 이때 저랑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오르는 걸 보니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나중에 뭘 하게 돼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친구들 다니는 학원도 끊고 애들이 시간표 짜서 공부하는 것도 따라했어요. 처음에는 무작정 남들이 하는 대로 했는데 공부도 하다 보니 저한테 맞는 계획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거였어요.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도 오르고 전에는 지겹기만 하던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라고요. 등수가 잘 나오니까 제가 제 일을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성적을 올리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유지했어요.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도 갔고요. 특별히 하고 싶었던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적에 맞춰서 경제학과에 갔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가 나중에 아빠도 많이 도와줄 수 있겠다. 아빠가 경제 쪽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물어볼 게 많아. 정말 잘했다. 너무 고생했어.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며 용돈도 두둑히 주시고 선물도 사주셨어요. 엄마도 친구분들한테 자랑하며 엄청 기뻐하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과를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정말 아빠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저는 1학년 때부터 세무회계 자격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하기로 한 거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찾아보니 공부할 게 꽤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책을 사다가 조금씩 용어들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인 시험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취직도 4학년 1학기 때 결정이 됐어요. 아빠의 조언대로 자산운용사의 시험을 봐서 2군데나 합격을 했죠. 그 중에서 부동산을 주로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게 아빠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야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쉽지 않았어요. 이론은 실전과 다르다고 책으로 배우기만 했던 것들과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하는 일에는 차이도 있었어요. 저한테 시험 공부를 하고 합격하는 건 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 익숙해지는 건 어려웠어요. 엄마, 회사 일이 생각하고 다르네. 내 적성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회사 가는 게 너무 고역이야.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해보자. 결국 저는 1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빠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아빠도 저한테 실망을 하신 건지 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는 게 서먹해지셨어요. 제가 풀이 죽어있자 엄마는 괜찮다며 위로를 하셨죠.
아빠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러셔.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언제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공부나 직업 강요했어? 아빠도 기왕이면 그런 일 하는 게 어떠냐고 하신 거지. 네가 꼭 부동산 자산운용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었어. 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얼른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회사 일 하는 데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건지 일반 기업에 원서를 넣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회계 업무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공부하고 시험 보는 거는 잘했으니 그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학원 일은 할만했고 강의를 할수록 자신감도 붙었어요. 제가 공부한 노하우를 가르쳤더니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깍듯이 강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배우는 나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저보다 5살이 많은데도 저에게 강사님이라고 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때 아빠와 관계가 서먹해져서 우울했던 마음을 그 남자를 만나고 위로를 받았어요.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숫자에 약한 것도 색다른 매력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만 산다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자라서 고등학교 때도 학원도 못 다녀보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대학 다니면서도 애들이랑 여행도 못 가보고 살았어. 그래서 소영이 너처럼 산 애들 보면 괜히 기죽고 그래. 아니에요. 저도 공부한다고 여행 별로 못 갔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잖아요. 앞으로 저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너무 짠한 모습에 저는 제가 가진 걸 다 내어줘서라도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한테 푹 빠져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니 집에서는 많이 놀랐죠.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진작에 말이라도 하지. 엄마는 네가 만나는 사람 없는 줄 알고 여기저기 선자리도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도 뭐 네가 좋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아빤 너만 잘 살면 그걸로 됐다. 저는 남자가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중이라 부모님이 혹시라도 반대하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별 말씀 안 하셔서 한시름 놓았어요. 대학 진학 때 제 결정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한결같으셨죠. 남자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이 상대가 한쪽 부모만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면 집에서 반대한다고들 해서 걱정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어느 좋은 봄날에 저와 남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시어머니랑 웬 모르는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였어요. 왔어? 안 그래도 언제 오나 하고 있었다. 네가 제 와이프구나. 진작에 봤었어야 하는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참. 그 얘기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인사하면 되지. 니들 와서 절해. 저는 조용히 남편을 불러서 누군지 물어봤어요. 당신한테 미처 말을 못했는데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엄마랑 같이 살게 된 분이셔. 새아버진 거지. 근데 당신도 바쁘고 장모님 장인어른도 바쁘신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민폐일 것 같아서 천천히 말하려고 했어. 그래도 귀뜸이라도 해주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신혼여행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알았으면 선물이라도 사오는 건데. 그런 걸 신경 쓸까봐 말 안 한 거야. 안 그래도 당신 나랑 엄마 거 산다고 돈 많이 썼잖아. 라며 제 생각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놀랐던 마음이 풀렸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 놀랬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좀 쑥스러워서 말이야. 이해 좀 해줘. 아니에요, 어머니. 재훈이 무슨 흉이라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요. 오히려 당당하신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그날은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했죠. 지금은 일반 사무직이지만 자격증이 생기면 부서를 옮기거나 이직을 해서 봉급도 더 받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시험도 여러 차례 떨어졌어요. 나 그동안 시험 떨어진 것만도 4번인데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내일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굳이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고 재무 상태는 당신이 체크해줘도 되잖아. 글쎄, 무슨 일인지는 정한 거야? 사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남편이 여러 차례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러자고 했어요. 그것도 그럴 게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시험만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또 회사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나중에 하게 될 사업 조금 미리 시작하는 셈 치자 했죠. 하지만 남편이 모아놓은 돈만으로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놓았던 적금이랑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셨던 비상금까지 털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너무 고마워했고 대학가에 PC방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들도 많이 왔고 제법 잘 됐어요. 하지만 주변에 PC방이 하나 둘 생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더 이상 수입이 늘지 않더군요. 남편은 자꾸 돈을 까먹었고 제 돈은커녕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갚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몇 차례나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기도 했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대단히 잘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알아보니까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게 꽤 괜찮대. 그게 PC방보다 더 잘 벌 것 같아. 나 자신 있어. PC방 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 자꾸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한 가지 꾸준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달라. 내가 이거는 꼭 성공시킬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라는 간곡한 말에 저는 다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때는 저도 돈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빌려야 했어요. 부모님은 남편이 사업한다니까 두말 않고 돈을 내주셨어요.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줘. 이 돈은 내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 됐어, 괜찮아. 근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사실 요새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친정 부모님은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당연한 거지만요. 저는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러고도 몇 차례 더 돈을 빌려야 했어요. 남편이 예상보다 초기 자금이 더 들어갔다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부탁을 했죠. 저는 처음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돈을 갚기 위해 학원 강의도 더 열심히 했고 강의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좀처럼 자리가 잡히질 않았어요. 내가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산도 계속 초과가 되네. 돈이 좀 더 필요한데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을까? 나도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부탁할게. 정말 미안해. 이제 나도 정말 힘들어. 더는 어렵다고. 이제 나한테만 기대지 말고 당신이 좀 해결해봐. 라고는 했지만 남편이 축 처진 걸 보면 그게 너무 안 돼서 또 돈을 해주게 되더군요. 하지만 친정도 아빠가 새로 짓는 건물 부지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더는 손 벌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에게 줬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러 나가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그러는 사이 친정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영아, 어떡하니? 아빠가 짓고 있던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대. 뭐? 그럼 빚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갑자기 다 무슨 일이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와 같이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기만 하는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전화를 해도 통화가 되지 않아서 집에 갔더니 남편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봤더니 마침 외출을 하려는 시부모님과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빨간 립스틱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새 시아버지도 전과 다르게 부티가 나는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는 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엊그제도 전화했었잖아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한테 들었어. 근데 우리도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어쩌니?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 산 사람들은 살아야지. 아니, 그리고 우리 볼일 끝나면 들릴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어머니,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안 오시니 당연히 찾아보죠. 재우 사업하는 애잖아. 일하느라 바쁘니까 연락이 안 되겠지. 넌 아빠도 사업하는 집에서 자란 애가 어떻게 그런 걸 몰라?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람한테 장인어른이잖아요. 제 아버지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얘 좀 봐.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니네 집에서 돈 좀 줬으니까 알아서 기어라 그러는 거냐? 너희 친정 지금 빈털털이 돼서 별 볼 일 없는 거 다 알아. 그런데도 부자 행세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거니? 라는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장에 엄마만 두고 집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던 남편은 새벽이 돼서야 돌아왔더군요. 그것도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옆에 다른 여자까지 태우고서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차에서 내려서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빠 돌아가셨어. 내가 문자도 남기고 회사에 메모도 남겼는데 못 들었어?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지금 준비하고 가면 되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남편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차 옆에 저 여자는 누구야? 외제 승용차는 뭐고? 한 번도 본 적 없던 건데? 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며 거래처 사람이고 사업에 필요하니까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거야. 지금 그런 거 따질 정신이 있어? 아버지 죽었다고 말로만 그러지 속은 멀쩡한가 보네? 라더니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저는 분을 참으며 있었어요. 엄마도 아무 말 없이 계셨죠. 장례를 마치고 엄마는 남은 재산을 정리했어요. 갚아야 할 걸 갚고 남길 걸 남기고 저와 같이 살 조그만 집을 마련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부란 게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원만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쪽이 기울면 피곤해져. 너 벌써 남편한테 잔소리도 했다며? 사업하느라 만나는 사람한테 저 여자 뭐냐고 하고. 그게 할 소리니? 더는 입 아프게 말 안 해도 되겠지? 재우랑 잘 끝내고 너도 새 출발해라. 라며 시어머니는 먼저 자리를 떴고 남편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오해해서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한 거 내가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 그걸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라면서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당신이 사업한다면서 우리 집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데 이건 아니지. 돈 다 돌려줘. 증거 있어? 내가 당신 집에서 돈 갖다 쓴 증거 있냐고.
그러고 보니 돈은 늘 제가 가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대출 받을 때도 제 일 때문이라고 했으니 어디에도 증거가 없었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 잘 믿는 걸 이렇게 악용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탄식을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자 봉투를 제 얼굴에 던지더니 잘 지내라는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집에서는 엄마가 속상해하실까봐 울지도 못했죠. 그대로 있다가는 화병이 생길 것 같아서 여관방을 하루 빌려서 밤새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너무 분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어쨌든 저는 엄마와 살아야 했기에 다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다시 학원에 나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엄마도 보험 설계사를 시작하셨어요. 뒤늦게 일을 시작해서 어려운 게 많을 텐데도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 늦게까지 벌어도 매달 이자와 빚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있고 우리 아픈 데도 없잖아. 굶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하셨어요. 저와 엄마는 그렇게 1년을 억지로 버티듯이 살아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도권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아버지가 땅을 사둔 곳이었는데 돈이 안 돼서 엄마가 팔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개발회사와 얘기를 잘하면 꽤 돈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여기저기 부동산에 발품을 팔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시세를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할 때 팀장으로 있던 분과 연결이 됐어요. 마침 잘 됐어. 내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거기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야. 저는 그분 말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았어요. 정말 팀장님 말대로 그 회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그 회사에 땅과 건물을 넘기면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어요. 아빠가 마지막까지 우리 잘 살라고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 그걸 우리 딸이 똑똑하게 처리했고. 고맙다, 소영아. 내가 뭘 했다고. 나 때문에 그동안 돈 뜯긴 게 얼만데. 그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죽겠어. 네가 나쁜 거 아니야. 속인 것들이 나쁜 거지.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야, 엄마.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마워. 라며 엄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희는 빚을 모두 청산하고 서울에 건물을 한 채 마련했어요. 집도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갔고요. 저는 팀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다른 개발지에 투자도 조금 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안정을 되찾았고 엄마는 일을 관두고 푹 쉬면서 그동안 약해졌던 몸을 추스리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여보, 소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진짜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라, 응? 나 1년 동안 많이 변했어. 그렇게 불쌍한 척하면 무조건 믿고 바보처럼 덥석덥석 받아주던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와서 이런 당신의 행동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우리 집에 돈 생겼다는 말 어디서 듣고 와서 이러는 거잖아. 라며 차갑게 말했더니 남편 안색이 변하더군요. 제가 학원에서 가르쳤던 분이 남편이 우리 집 돈 벌었단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뻔뻔하고 양심도 없네. 우리 집 돈 없다고 당신 부모랑 당신 어떻게 했는데? 아빠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다시 날 찾아와?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또 돈 떨어지면 나 몰라라 안면 싹 바꿀 거면서. 내가 그때는 뭐에 씌웠었나 봐. 진짜 미안했어. 한 번만 봐줘.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어디 사람들 앞에서 망신 좀 당해볼래? 라고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가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남자 어머니가 찾아오더라고요. 소영아, 아가, 우리가 정말 너한테 실수했다.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데 몰라봤어. 부자는 망해도 3대는 산댔는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그게 서로에게도 좋잖아. 아니요, 저한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이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당신네 같은 천박한 집안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빌다시피 하더군요. 얘 정말 미안했다. 네가 서운했지? 그래, 네 맘 다 알아. 그러니 우리한테 기회를 줘. 그럼 우리 집 돈 한 푼도 못 건드려도 좋아? 당신들 우리 집 돈 번 거 알고 이러는 거잖아. 나한테 증거가 없다고 우리 돈도 안 갚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이 믿어지겠어? 나 당신들 이러는 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고소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사과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와,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네. 돈 앞에선 자존심도 양심도 없는 댁 같은 사람들. 내가 소문 다 내서 망신 좀 당하게 해볼까? 라고 하자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가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새 시아버지는 혼인신고만 안 하고 같이 산 지 10년이 된 남자였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커서 없이 자란 것처럼 굴었지만 친척들 등지면서 할 거 다 하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의심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20대에 그런 일 겪은 게 나중에 더 큰일 당하지 말라고 액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저는 너무 쉽게 이것저것 믿었을 거예요. 남편과 시댁은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고 저는 5년 후에 좋은 남자와 재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예쁜 아들, 딸도 두었고요. 친정엄마도 여전히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젊을 때 나름 파란만장했던 일을 꺼내니 다시 눈물이 쏟아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힘드시더라도 참고 지내시면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준다는 의미로 한무라비 법전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도 이런 복수를 할 기회가 있었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저에게는 엄마가 두 분이 계세요. 저를 낳아준 엄마와 길러준 엄마죠. 몸이 약했던 제 친엄마는 제가 5살 무렵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엄마 손에 자랐어요. 저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유치원에 다니던 7살 때였어요. 하루는 담임선생님이 동화책을 한 권 읽어주셨는데 바로 신데렐라였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는 신데렐라 얘기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선생님께 계모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은 새엄마를 계모라고 부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큰 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와, 예솔이 엄마랑 똑같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예솔이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래요. 제 출생의 비밀을 생각지도 못한 순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저는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는 새엄마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내심 친구의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침에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지도 않았고 한 번도 다정히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어디를 가든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안아준 적도 없고요. 그 사건으로 엄마와 담임선생님은 한참 동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마친 새엄마는 저를 거실로 불러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나 네 친엄마 아니야. 니네 엄마는 너 어릴 때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래서 내가 널 키우게 된 거고. 네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니네 아빠랑 사는 한 내가 네 엄마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으니까. 그날 새엄마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차가워 보였고 그래서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인형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죠. 우리 엄마가 책에서 봤던 계모라는 사실에 겁도 났고 마치 내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낮에 있었던 일로 다투셨던 거죠. 제 방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엄청 심하게요. 달라질 건 없다던 새엄마의 말과는 달리 그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해제되자 새엄마는 대놓고 본색을 드러냈어요. 못된 계모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툭하면 저에게 네 엄마 닮아서 멍청하다느니 내 자식도 아닌데 정은 져서 뭐하냐는 둥 가슴에 상처가 될 말만 골라서 해댔죠. 게다가 재롱잔치나 학부모 상담 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 대신 유치원과 학교에 찾아와 준 건 바로 큰엄마였어요. 큰엄마는 철철이 제 옷도 사다 주시고 신발이며 학용품, 머리핀 같은 소소한 것들도 종종 사다 주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도끼 눈을 뜨고 기분 나빠했지만요.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형님,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저도 다 챙겨주고 있어요.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선 저를 나쁜 계모 취급을 해야 후련하겠어요? 그렇게 예솔이가 가여우면 차라리 형님이 데려다 키우지 그래요? 자기네 애들이나 챙길 일이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선 사람 속을 뒤집어. 암튼 다음부턴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동서 꼴 보기 싫어서라도 다시는 안 사와. 사람이 어쩜 말을 해도 그렇게 못되게 할 수가 있냐. 난 그래도 저 어린 거 생각해서 이러는 건데. 결국 그날 이후 큰엄마는 제 선물을 사들고 찾아오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대신 종종 저희 학교 앞으로 찾아와 떡볶이도 사주시고 용돈도 지어주고 가셨죠. 물론 새엄마 몰래 말이에요. 어릴 땐 큰엄마가 내 친엄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제게는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친엄마에 대해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괜히 짜증을 내시곤 제대로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죠.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 당시에는 아빠가 이해가 안 갔어요. 친엄마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키우고 자란 저는 최대한 새엄마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일찍 철이 든 것도 따지고 보면 제 출생의 비밀을 이른 나이에 알아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런 제 꿈은 하루빨리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했고 그래서 인서울 대학을 목표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제 꿈이 실현되었죠.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저는 난생 처음 새엄마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었고 난생 처음 소개팅도 해보고 친구들과 홍대 롯카페도 다니면서
모처럼 자유를 만끽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취업 준비를 하던 4학년 때 얘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루는 취업 자료를 구하러 학과실에 갔는데 조교가 번역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들어온 알바인데 논문 준비로 바빠서 시간이 안 난다며 경험 삼아 한번 해보라더군요. 분량이 적고 요리책이라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페이도 괜찮길래 바로 하겠다고 했죠. 조교의 추천으로 찾아간 출판사는 서교동 주택가에 있었어요. 요즘 핫한 동네인 연남동 옆이었죠. 거기서 만난 출판사 사장이 바로 제 예랑이에요. 예랑의 첫 인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백수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한다고 했나 후회가 되더군요. 일만 죽어라 해주고 돈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장이라는 사람 꼴이 그 모양인데 거기서 만드는 책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거절을 하고 나오려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러는 거예요. 페이는 제 날짜에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규모는 작지만 매출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 학교 후배라고 노동력 착취하는 꼰대는 아닙니다. 그 말에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군말 없이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꽤 괜찮은 책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중에는 저도 구입한 책도 몇 권 있었고요. 주로 번역서를 취급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번역가들과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애독자층도 형성돼 있었고요. 능력으로만 따지고 본다면 솔직히 저 같은 게 명함을 내밀 곳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거절을 하려고 했더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었죠. 암튼 2달여 정도 번역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돈을 주고도 못 배울 것들을 돈까지 받으며 배웠으니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게 무사히 번역 일을 마치고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얘랑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미 원고도 다 넘겼고 알바비도 다 정산 받았는데 무슨 일인가 했죠. 그런데 부득부득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불쑥 책을 내밀더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수정 씨의 첫 번역서. 이거 전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바쁜데 귀찮게 한 건 아니죠? 사실 주말이라 씻지도 않고 집에서 퍼져 있으려 했는데 불러서 좀 귀찮긴 했지만 제 이름이 박힌 책을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죠. 실은 책도 책이지만 수정 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얘랑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입술만 달착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순간 헉 했죠. 설마 이 남자 나한테 반했다고 사귀자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제 넘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 대신 유학을 가는 건 어때요? 물론 아직 수정씨 실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문장을 다루는 감도 좋고 문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실력을 쌓으면 전문 번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일어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그렇다고 번역가가 그 나라 언어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글을 잘 다뤄야 번역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정 씨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 말 해주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나에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벅차고 왠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취업 활동을 하는데도 왠지 기운이 안 나고 구름 위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붕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엔 일본 유학에 대한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큰엄마를 찾아가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는 시대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어요. 솔직히 답정너 상태였거든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내가 원하는 말만 해달라는 의미로요. 그래서 아빠한테 유학비 지원을 받아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아빠 돈만 믿고 손 놓고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에선 유학 비자로 알바를 하려면 법무성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해 허가서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게다가 주 28시간으로 노동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허가서 없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만약 적발되면 비자 갱신도 어렵고 강제 귀국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학업이나 제대로 마치자 싶었는데 마침 그때 얘랑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학비도 벌 겸 알바를 하지 않겠냐고요. 일본 현지에 출간된 책들을 읽어보고 책을 좀 추천해달라는 거였어요. 도서 구입비도 경비 처리해주겠다고요. 저야 완전 땡큐였죠. 책도 공짜로 사보고 딱히 번역 일을 해서 줘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저는 예량내 회사에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괜찮은 소설은 제가 직접 번역을 해보기도 했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본인 친구들한테 물어가며 도움도 받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역을 하고 나니 왠지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은 감을 잡게 되었죠. 그렇게 번역한 원고를 얘랑한테 메일로 보냈더니 그 책을 계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번역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잘해낼 자신 있어요.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그땐 정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질러버렸죠. 그랬더니 얘랑이 그러라는 거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몇 주 뒤 얘랑은 작가와 일본 쪽 출판사랑 얘기가 잘 됐다며 계약차 일본에 왔어요. 한국을 떠난 지 3년 반 만의 만남이었죠. 그날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차림이 말끔해져서 그런가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기도 했고요. 그런데 얘랑도 저와 같았나 봐요.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대로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지 뭐예요? 조금 당황했지만 싫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마음속으론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공항이라는 공간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날 우리는 출판사 담당자와 만나 무사히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계약을 성사한 얘랑과 저는 근처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번에 계약한 책과 문학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남녀 간의 치열한 대화는 격렬한 섹스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하더니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우리는 마치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후끈 달아올라 있었어요. 난생 처음 경험해본 일이라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 평생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요. 그래서 얘랑이 있는 호텔로 전화해 우리 사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까부터 제 전화를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전화를 하냐더라고요.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순간부터 이미 마음이 통한 걸 느꼈다나요? 아, 왠지 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일과 사랑 모두 잡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반년간의 장거리 연애를 끝으로 제 귀국에 맞춰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반년 연애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유학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일을 핑계로 연애를 했던 기분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까지 그리 긴 시간이 들지 않았어요. 문제는 부모님 허락이었죠. 기껏 공부한다고 유학 보내놨더니 오자마자 결혼한다고 남자를 집에 데려왔다고 타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잔뜩 걱정을 한 채 얘랑과 저희 집에 갔는데 아빠랑 새엄마 모두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얘랑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마치 결혼식장에서 사위한테 딸을 건네주며 말하듯 내 딸을 부탁하네 이러시지 뭐예요. 그것도 그렁그렁한 눈으로 말이죠. 좀 오버스럽긴 했지만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거기다 새엄마는 평소에 안 하던 음식까지 잔뜩 차려놓곤 장모 노릇을 톡톡히 하지 뭐예요. 여자는 시집가면 출가 외인 아닌가? 그러니 자네가 우리 애 좀 잘 챙겨주게. 내 부탁 좀 함세. 당시엔 몰랐지만 새엄마의 그런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대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져 준다고 하니 좋아 죽겠던 거죠. 저희 아빠 재산도 다 자기 손에 들어갈 테니 말이에요. 시댁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는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름 무더위가 끝나가던 무렵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너무 늦게 아빠의 투병 소식을 들었던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야 아빠가 암투병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한 달 내내 아빠의 병상을 지키며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왜 그렇게 아빠가 제 결혼을 반기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저만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 곁에는 아무도 없게 되니까요. 자신의 죽음보다 남겨질 자식을 더 걱정하다니 이런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아빠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새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 아빠 일로 결혼식도 미뤘다지?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내키지 않는 혼주 자리에 앉는 게 걸렸는데. 혹여라도 결혼식 때 날 부를 생각은 말아라. 네 아빠도 간 마당에 내가 네 엄마 노릇 하는 것도 웃기잖니? 우리 이제 남남으로 살자. 너도 그게 편하지 않겠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할 테니 너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아빠 유품은 택배로 붙여줄 테니 굳이 집으로 올 거 없어. 돈 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새엄마는 그 말만 남기곤 쌩하니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신 보지 말자며 가버린 새엄마가 며칠 뒤 제게 전화를 했지 뭐예요.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요. 너희 집에 네 짓이지? 네가 아픈 네 아빠 꼬드겨서 땅이며 건물까지 빼돌린 거지? 다 내 거야. 당장 내놔. 내가 고작 집 한 채 받자고 네 아빠랑 산 줄 알아? 여우 같은 게 제 아빠 병수발 든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너 그거 당장 안 내놓으면 나 가만 안 있어.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다 받아낼 거라고.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니 새엄마가 개거품을 물만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새엄마한테는 살던 집 한 채가 다였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늙은 남편 죽고 말년에 노났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아빠 덕분에 생각지도 않은 재산이 생겼지만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된 저는 마음이 심란했어요. 무엇보다 시댁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아빠 일로 결혼도 미뤘는데 이제와 엄마도 결혼식에 참석 안 하겠다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큰엄마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어디에요? 저희 엄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아빠가 당시 자기 비서였던 새엄마와 불륜을 저질러 아들을 낳자 손자 욕심에 친할머니가 엄마를 내쫓고 새엄마를 집에 들인 거였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엄마 친정 식구들까지 협박해 결국 엄마 혼자 집을 나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 후 새엄마가 낳은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려서 새엄마는 저를 유독 미워했던 거였어요. 제가 있는 한 언제고 안주인 자리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죠. 큰엄마가 저를 유독 챙겼던 건 저희 엄마한테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계모 손에 맡겨진 딸이 걱정돼 주변을 맴돌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큰엄마 도움으로 그동안 제 사진이며 성장 과정을 전해 듣고 살았던 거예요. 네 아빠도 가고 난 판에 뭘 더 속이겠니? 이참에 엄마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떠니? 네 엄마 아직 혼자야. 이렇게 된 거 시댁에 말씀드리고 혼주석에 엄마를 앉혀야 하지 않겠니? 네 엄마 한순간도 너 잊은 적 없다. 그건 내가 보증해. 그러니까 수정아, 엄마 찾아가 봐. 아빠가 죽자 죽은 엄마가 살아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동안 왜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원망도 되고 무엇보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엄마가 준 주소를 들고 엄마를 찾아갔어요. 가보니 변두리 동네에서 조그마한 미용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용실은 동네 사람들 사랑방처럼 시끌벅적했어요. 엄마는 그 안에서 펌을 말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자 엄마는 단번에 저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곤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딱 봐도 제 엄마였어요. 눈매며 손가락까지 똑같았거든요. 처음엔 만나면 왜 나를 버렸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그저 눈물만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이며 힘겹게 엄마 하고 불렀어요. 엄마는 그제야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눈물의 모녀상봉을 눈앞에서 관람한 아주머니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눈시울을 붉히며 잘됐다를 연발했어요. 그날 밤 엄마와 전 그간 살아온 얘기를 하느라 꼬박 밤을 새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댁에 찾아가 저희 집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가요. 안 그래도 저희 쪽 때문에 결혼까지 미뤄진 와중에 불편한 집안사까지 전해 듣자 표정이 확 바뀌곤 냉랭해지셨어요. 그리곤 직접 저희 엄마를 만나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 약속을 잡아드렸는데 두 분이 얘기가 잘 됐는지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얼마 뒤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예랑과 함께 시댁 근처로 외근을 나왔다가 온 김에 시어머님을 뵈러 시댁에 들렀는데 글쎄 저희 엄마가 시댁 거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저희가 온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차를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죠. 어쩌나 사돈한테 이런 걸 시켜서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가 다치지만 않았으면 이런 결례는 없었을 텐데 내가 평생 집안일은 안 해놔서 집안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한다고 팔자가 이런 걸 어떡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어떻게 자식 버리고 집을 나갈 생각을 했대요? 나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막말로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엄마가 어디 엄만가? 안 그래요? 내가 어지간하면 그런 집구석이랑은 사돈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탁도 들어주고 앞으로도 우리 집에 충성을 다한다니
어쩌겠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셈 치고 봐줘야지. 거지 동량 주는 심정으로 받아주기로 한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괜히 안 사돈 대접받겠다고 나오면 정말 곤란해요. 알았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달려들어가 엄마를 일으켜 세우곤 버럭 질렀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게다가 충성을 다한다니? 엄마가 무슨 충성을 다해? 대체 왜? 나 엄마가 이런 되먹지 않은 여자한테 이런 대접 받으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딸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고개 숙이고 당하지 말란 말이야. 엄마가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제 눈물에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곤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누가 보면 내가 네 엄마를 강제로 부려먹은 줄 알겠다. 이봐요 안사돈. 내가 언제 강제로 와서 일하라고 하던가요? 난 그저 그간 부모 노릇도 못했으니 이제라도 자식 위에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지 않겠냐고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살다 별것들을 다 만나서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됐네. 참. 똥바가지요? 똥덩이가 똥바가지 좀 쓴다고 뭐가 문제겠어요. 인성이 그 모양인데 똥 더러운 것만 하겠냐고요. 그리고 거지 동량 주는 심정이라고요? 기가 막혀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거지 동량 줄 때도 예의를 지켜가며 줘요.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괜히 되도 않는 것들이나 가진 폼 다 잡아가며 생색내는 거지. 당신처럼 말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 엄마 부려먹은 일당 제대로 쳐주세요. 당신 같은 인간한텐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 길로 엄마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한테 정식으로 파혼 선언을 했어요. 사랑 때문에 내 부모를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욕보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남자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할 만큼 제가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얘랑과는 일적으론 전처럼 지내기로 했어요. 그게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엄마랑 살림을 합쳤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만큼 아직은 서로가 낯설고 때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봐야 오히려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볶음밥도 지지고 볶아야 온전히 잘 섞이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와 못다 보낸 시간 행복하게 보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더 희망찬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 둘이 지냈어요. 제가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커가면서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끔씩 오시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하시는 말에 한참을 앉아서 거울만 봤던 기억이 있네요. 할머니나 삼촌이 3-4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저는 그게 저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쉬울 때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 늦게 왔는데 삼촌이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번에 1,000만 원만 해주시면 다시는 안 올게요. 그게 벌써 몇 번째예요. 도련님, 올해만 3번 가져갔잖아요. 엄마, 그만해. 도련님은 누가 도련님이야. 아저씨, 당장 나가세요.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쑥쑥 솟아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죽은 게 언젠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 행세해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나가요. 아니, 세희 너 나한테 아저씨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형수,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돼요. 가뜩이나 애비 없는 애 소리 듣는데 저렇게 시건방지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해요? 아저씨가 상관할 일 아니고요.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면 아저씨는 뭐예요? 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십몇 년 전에 죽은 형 부인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삼촌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엄마, 이제 저 사람들 와도 돈 주지 마. 엄마는 뭐 편하게 돈 벌어?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저런 걸 받아주고 있어? 그만할 때도 됐잖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학교에서 공부 못해. 걱정돼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냐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처음에야 니네 아버지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찾아오니까 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이제 안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외할머니 때부터 하던 금은방을 물려받아서 결혼하고도 계속 운영했어요. 가게 규모도 컸고 질 좋은 금과 보석만 취급했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어서 크게 경기를 타지 않았고 그 덕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자랐죠. 아무리 그래도 이미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핑계로 할머니와 삼촌이 돈을 타러 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려면 제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로서는 그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밖에는 없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에 몰두했어요. 일단 목표가 생기니까 전보다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열정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상가 전체에 떡을 돌리시며 제 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엄마가 기운이 나서 씩씩해 보이던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실 그동안도 몇 차례 삼촌이 다녀갔고 제가 입시 공부를 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돌아갔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 알게 돼서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기운이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세희 아버지, 세희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동안 사실 도련님이랑 어머니 때문에 서럽고 속상할 때 많았는데 세희가 그 한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딸 남겨줘서 고마워요. 저는 제 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할머니와 삼촌한테서 지켜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몇 개월 안 돼서 삼촌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엄마 고생 그만하라고 하늘에서 데려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마음껏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의대는 예과 때 놀지 않으면 못 논다며 미팅, 소개팅에 열중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만 제 등록금이나 용돈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덕에 본과 4학년에 국가의사고시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레지던트 때는 신경외과를 선택했고요. 다들 저한테 성적도 좋으니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뇌병변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아버지처럼 아픈 환자들을 나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염원이 컸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는 게 일상인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니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생각 없다는 저한테 엄마는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너 선보라고 여기저기서 엄청 들어왔었는데 네 공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다 거절했었어. 그래도 이번엔 네가 나가봤으면 좋겠네. 우리 상가 2층 아줌마가 소개했는데 정말 괜찮은 자리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아깝다니까 나가봐.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제가 엄마 눈에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말대로 선을 보러 나갔어요. 남자는 7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라고 했어요. 호감형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고 성격도 모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저에게 다음에도 만나자고 했어요. 세희 씨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보고서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게 그냥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감사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왠지 깨름직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한 번에 보고 반할 정도의 외모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꾸미고 나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괜히 경계심이 생겨서 혹시 내 직업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다정하게 연락을 해주었고 그런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3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남자는 저한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세희 씨 봤을 때부터 마음에 뒀어요. 그러니까 세희 씨도 결혼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데 솔직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다음 주까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잘 지내라고 하거나 오늘도 수고했다는 그런 연락이 안 오니 허전하기도 하고 쓸쓸했어요. 5일째 되던 날 전화를 해서 남자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희 씨 정말 고생 안 시키고 나중에 개원하게 되면 제가 뒷바라지도 다 할게요. 정말 후회 안 하게 잘할게요. 뒷바라지라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잘할게요. 저와 남자는 각자 집에 결혼 얘기를 알렸고 양쪽 집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어서 일도 잘 진행됐어요. 제가 남자 집에 갔을 때 남자 어머니와 여동생 인상도 좋았죠. 상견례 때도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라는 게 편한 자리는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후식으로 나온 다과까지 다 먹고 상견례가 끝날 즈음에 남자 어머니가 엄마 가게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부인 가게가 땡땡 상가에 있는 거 맞죠? 거기 1층에서 제일 큰 가게가 사부인 거라던데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하던 가게라 자리를 잡아서 규모가 좀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따님을 아버지 없이도 때묻지 않게 잘 키우셨나 보네. 돈이 있으니까 홀어머니여도 주변에서 업신여기지도 않았겠어요. 라는데 엄마도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얼른 나서서 우리 세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 제가 속상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했죠. 그럼 그 자리에서 싸우니? 어쩌겠어. 사부인 그릇이 그 정도인가 보다 해야지. 2층 아줌마 말로는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서 화내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넓은 사람이 더 다정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거야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남자도 저를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말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예단으로 요구한 것들이 다 너무 비싼 명품에 값 나가는 거라서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망설여졌어요. 남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예단이 다 너무 비싼 것들 뿐이라고 했죠. 나도 아는데 엄마가 꼭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더라. 결혼할 때 명품 마련하지 살면서 언제 하냐고. 원래 결혼식에는 돈 팍팍 쓰는 거래. 라는데 그 돈을 저희 집에서만 써야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저 들떠서 신혼여행지는 생각했냐, 아파트는 어디쯤에 얻을 생각이냐,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에게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안 좋은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자기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일 비싼 걸로 몇 가지를 가져갔나 몰라. 나 몰래 가져간 것도 있어. 그래, 알았어. 자기 탓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얘기해줘. 그래?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남자 어머니 얘기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남자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성철 씨, 어머니 우리 엄마 가게에 다녀가셨어? 그냥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어제 낮에 다녀오셨대. 우리 성은이 소개팅하러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내보내기 싫다고. 근데 장모님이 진짜 최고급으로만 골라주셨다던데? 그건 그렇고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 땡땡동으로 할 거지? 나 거기에서 살 거라고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아니 고작 소개팅을 나가는데 최고급으로 꾸미고 나가야 돼? 너무 오버한다 진짜. 그리고 그거 아무래도 성철 씨 어머니가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성철 씨가 어머니한테 그건 실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려. 아파트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전세금 반반씩 해. 아니면 나 못해. 그러자 남자 인상이 확 굳더라고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너네 보고 하라고 해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공무원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부족하다고 양해 구한 거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집을 남자 보고 다 하라는 것도 난 부당하다고 생각해. 어차피 같이 살 집이잖아. 그러면 반반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세자금 반도 못 될 정도로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성철 씨가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하는 곳들 엄청 돈 드는 데야. 거기 다 포기하고 예단에 들어갈 거 조금 포기하면 전세자금 보탤 수 있지 않아? 그렇게 하자. 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남자는 인상을 박박 쓰며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 어머니가 병원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아파트 전세값 반반하자고 했다며?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성철이가 공무원 합격하고 일한 게 1년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너네 쪽에서 하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저도 성철 씨가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요. 신혼여행지도 그렇고 예단도 그렇고 너무 비싼 것만 찾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돈이 아주 없진 않겠다 싶어서 돈 아껴서 전세자금 같이 마련하자는 거였어요. 신혼여행도 예단도 지나가면 다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돈을 쓰느니 계속 살 집에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네가 여자니까 신혼여행이나 예물 좋은 걸로 쓰고 싶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성철이가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아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평범하질 못하니? 보통은 신혼여행 특별한 데 가고 예물 좋은 거 받고 싶은 게 여자 아니야? 물론 저도 좋은 데 가면 좋죠. 하지만 그것도 형편대로 해야 되잖아요. 집이냐 신혼여행과 예물이냐 그걸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집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다. 네가 잘 벌잖아. 그럼 네가 좀 더 써도 되고 그걸 그렇게 딱딱 반씩 나눠야겠어? 저 아직 펠로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느라 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곧 가봐야 해서 얘기를 거기서 끝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병원 근무를 마치자마자 엄마 가게로 갔어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게에 남자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들어가지 않고 밖이 보이지 않는 데에 서서 안을 지켜봤는데 남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을 좀 설득해 보시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여자여서 그런가? 고집도 세고 귀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요. 근데 우리 세희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신혼여행이니 예물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집 사는 데에 보태는 게 더 맞는 거죠. 여행이야 살면서 넉넉해지면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예물도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세희가 고집 세고 귀염성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건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나, 걔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 닮았네요. 아니, 우리도 다 걔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 성철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애처럼 말씀하시니 섭섭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뜻하고 다르다고 남의 딸을 깎아내리셨잖아요. 그것도 노골적으로요.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네 그래요. 잘 알았네요. 저러니까 남편 잡아먹고 평생 혼자 살지. 저는 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잡아먹어요? 뭐가 어째요? 당장 사과하지 못해요? 남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좀 당황하는가 싶더니 바로 안색을 바꿔서 뻔뻔하게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여자들이 이렇게 기가 세니까 남자가 명이 단축되지. 이런 줄도 모르고 사돈을 맺으려고 했으니 하마터면 아들 잡을 뻔했네. 저도 이렇게라도 당신들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건 그거고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 이거 개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예요. 소장 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골치 썩이기 싫으면 당장 싹싹 비세요. 라고 하니 마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욱해서 지나친 말을 좀 했나 봐요. 그래도 이건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딸 절대 시집 못 보내요. 이렇게 드세고 지만 똑똑한 여자를 어떤 시댁이 좋다고 하겠어요? 라고 끝까지 사람 속을 박박 긁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나 결혼 준비 시작하고부터 계속 찜찜했는데 사람들이 영 꺼림직해서 그랬던 것 같아. 2층 아주머니한테도 이런 일 있었던 거 다 말씀드려. 그래야 오해 안 받지. 엄마가 미안하다. 더 잘 알아보고 선을 보라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너만 힘들게 했어.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속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게 있는 거지. 나도 그 사람이 좋았어. 내가 싫었으면 안 했겠지. 오히려 결혼 전에 깨져서 다행이야. 라며 엄마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낮에도 남자 어머니가 반지며 목걸이를 공짜로 잔뜩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 내놓으라고 하려는데 엄마가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자며 저를 말리셨어요. 하긴 저도 앞으로 더 있을 큰 불행을 이걸로 막았으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긴 했지만요. 파혼 소식을 들은 남자는 병원으로 무작정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부서랑 동창들한테 다 결혼한다고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엄마가 그러는 걸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못해. 난 성철 씨도 이해 못해. 아니,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100번 좋게 생각해서 그냥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줄게. 그리고 성철 씨가 말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알아서 해! 라며 차갑게 돌아섰고, 남자는 야, 너 무섭다. 의사면 다 이래도 되냐? 아주 유세가 대단하다. 이러니 의사들을 재수없다고 하는 거야. 알아? 라며 고래고래 악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제가 있는 대학병원에 제가 무슨 파렴치한 여자처럼 소문을 냈더라고요. 돈에 미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런 헛소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사람들한테 당시 오해받았던 것도 풀렸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펠로우 4년을 마치고 전임 강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약속했어요. 정말 매일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로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전 그 남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나 잔뜩 긴장했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세희씨, 우리 성은이 좀 살려줘. 성은이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맨날 야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니 글쎄 뇌종양이라지 뭐야. 제발 부탁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우리 딸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나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다들 의사라지만 누굴 믿겠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일단 우리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다시 얘기하시죠. 라고 하자 여동생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에 간호사 한 명이 저 사람들 아니에요? 선생님 병원에 헛소문 퍼뜨린 거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진료해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나는 의사잖아. 어떤 환자라도 편견 없이 진료해야 맞는 거야.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선생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라며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의사는 아픈 환자를 진료해야죠.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남자 여동생 진료 날이 됐고 또다시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이 종양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깊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틀을 부착해서 하게 될 거예요.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을 하면 우리 성은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한 건 알 수 있어요. 수술하고 다시 얘기하죠.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잘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꼭 좀요. 라며 계속 사정을 했어요. 수술날에는 남자도 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별말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고 남자 어머니는 끝까지 제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깔끔하게 제거됐어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한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과가 좋았어요. 남자는 그제야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서로 있죠. 동생분 치료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퇴원할 때까지 남자의 여동생을 정성껏 돌봤어요. 여동생이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우리가 인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선생님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동생분을 치료한 건 제가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요.
한 번 어긋난 결혼인데 다시 잘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성철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자 남자는 체념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남자 어머니는 자기가 가져갔던 보석값을 엄마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갖고 싶다면서요. 그나마 양심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자 여동생 치료가 끝난 후엔 연락도 끊겨서 지금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들은 게 없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아들, 딸 낳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도 아직 정정하시고요. 살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인연도 마주하게 되고 그 인연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더군요. 그럴 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저의 이런 평범한 생활들에 매일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생활들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특히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